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놓치고 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었는가? 단지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단지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라는 우산 속에 있어야 한다는 명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은 과연 우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지정학적 계산 속에 끼워 넣어진 도구에 불과했을까요? 그 질문은 꽤 도발적이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이 없었더라면 한국이 지금처럼 번영할 수 있었을까요? 6. 25 전쟁 후 폐허가 된 한반도에 기댈 수 있는 건 사실상 미국뿐이었고, 해구산과 안보 보장을 통해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죠. 미국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가능했을까요? 과거의 기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름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1950년대의 안보 환경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며 군사력으로도 세계 상위권입니다. 국산 전투기 KF-21, 극초음속 미사일, 독자적인 위성 감시 능력, 그리고 핵심 원자력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죠.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남의 군대를 이 땅에 두고 있나?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북한은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은 항공모함의 전투기까지 동원해 서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도리어 공격을 유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논리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공포의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시죠. 주한미군은 늘 있었고 미국은 늘 해구산을 제공했지만 북한의 핵무장은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군의 존재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정당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즉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을 군사기지화하려 했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적 대응이 심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억제가 아니라 유발이었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군이 철수해도 한국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미국의 의도에서 벗어난 전략적 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군사력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 1년 이내에 가능할 정도로 기술적 역량을 갖췄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 원심 분리기, 중성자 반사제, 고순도 플루토늄 확보 기술 등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였습니다. 결국 핵무장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고립이 아니라 재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프랑스는 1966년 나토의 통합군사령부에서 탈퇴하고 독자적 핵전력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는 고립이 아니었고 주권 있는 동맹국이라는 새 지위였습니다. 지금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미국 없이도 핵심 기술을 수출하고 있고 독일, 폴란드, 호주 등과 군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포스트 미국 시대의 전략입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결국 한국은 미국 없는 안보라는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전략을 미국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특히 워싱턴 내부의 군산복합체와 동아시아 전략가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단순히 미국 나가라는 식의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미국 없이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실질적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은 재무장을 가속화할 테고,
북한은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오히려 그 불안은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절대적인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의 이해관계자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그들의 병력이 우리 땅에 있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가, 아니면 위험에 노출시키는가? 국민은 점점 그 대답을 알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한국 사회의 흐름은 예전과 다릅니다. 동맹은 동맹이되 우리가 중심에 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그 중심에 서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의존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상징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군대에 기대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권국가의 자세입니다. 서울의 성명은 단순한 국가적 선언이 아니라 70년 동안 이어져 온 국제적 사건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2026년부터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이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추가 조치가 취해졌고 일본은 이에 대응했습니다. 이 성명은 단순한 가위 개발이 아니라 세계 핵지형의 재편이자 미국의 핵독점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NPT가 핵심이 아닌가요? 서울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그것은 의심스러운 도발이자 국제적 신뢰의 표명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권력의 논리로 귀결됩니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 핵무기를 강화하고 과시하며 군사적 전투가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로 간주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피커 01.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성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 성명으로 더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이전에도 핵무기 절도를 금지해왔습니다. 스피커 00. 한국의 전략적 순간은 권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현재 대만 해협에서 전쟁, 약탈,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는 4월 10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의 핵무기 계획은 1년의 사전 통지 기간을 제외하고는 즉각적인 개발과는 별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선언했지만 우리가 대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여전히 신호입니다. 그럼 이건 일종의 계약 아닌가요? 단순히 주장하는 대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위급 전략이라고 해야 할까요? 협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미국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공동의 동맹입니다. 미국이 이 전략을 주도하고 한국은 별도의 독립체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미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발언이 미국을 자극하여 IBM과 같은 주한미군 지원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연구소들은 한국의 목소리, 보이스 오브 코리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여러 주요 유럽 국가들과 외교 접촉을 시작했으며 특히 폴란드, 독일, 호주와의 군사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불안정하게 만들면 유럽이 대응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외교적 입장을 전략적 움직임으로 공동 설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에 고립된 안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고립이 아니라 재편입니다. 스피커 01. 하지만 도쿄는 일본은 서울의 발언을 수용하고 있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고집한다면 일본은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까요? 스피커 00. 일본은 미래의 상징이 아닌가요?
평화주의 헌법을 칭송하면서도 1000kg 위성 제어 장치, 분리 장치,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등 막대한 무기를 확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일본의 활동이 미국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번 발표에서도 드러납니다. 간단히 말해,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종속적인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핵 억지력 전략을 가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한 미국은 이제 한국을 관리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 성명은 방위적인 성명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며 종속적인 이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하기 쉽고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의 핵선언 이후 가장 중요한 곳은 예상외로 텍스트나 도쿄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과거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말을 발표하고 미국은 대북 정책 이상으로 한국의 경고장을 날렸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조용히 하겠습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심각한 정도라고 표명했지만 그 이상 강경 대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구별되나요? 그것은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것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스피커 01 귀하의 서비스 내부에서는 한미동맹이 아닌 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기존 훈련 계획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미국의 존재에서 예외적으로 소수민족에게 인도인 태평양 전략 전체가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깥쪽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내 깊은 불신과 충돌이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내부 내용에 따르면 일부 장성은 한국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안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자주적 핵전략 자체보다 그 전략을 사전에 맞추지 않고 통보 수준으로 발표한다는 점입니다. 곧 원격 종료를 의미합니다. 스피커 01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한국을 체코이가 아니라 대신하여 인식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내용입니다. 실제로 헤리티지 재단이나 AEI 같은 미국 유동 싱크탱크는 최근 조정에서 한국은 더 이상 혁신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이중적이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이 먼저 거론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전개에 있다는 충격이었다. 지금 당장 철수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의 카드에 대해 그래서 서울이 먼저 주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스피커 01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곧장 경제 보복이나 기술 관리 같은 도구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신뢰성이 있는 장비나 항공기 부품, 위성 군사 기술과 관련된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도 손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KAI는 향후 독일과 스페인의 KF-21 공동 개발 제안을 확대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3개국과 독자적인 엔진 협동조합을 논의 중입니다. 또 다른 산업 설비가 아닌 원전, 배터리, 키풍력 등의 전략 산업에서도 미국 외부를 작은 개척자하고 키보드. 다시 말해 미국 없이도 우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01 결국은 이제 한국을 향해 지원보다 통제를 끌어내려 이동 인력이 없습니다. F-35 추가 공급업체에서 제외해야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행동 개시자가 바로 미국의 불안을 반증합니다. 통제력을 활동하는 것은 불안하고 한국이 스스로 전략을 결정한다는 사실에 대한 조치입니다. 더 불안한 상황,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미 외부 압력에 반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략을 설계하는 국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피커 01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다고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 왜 우리가 더 큰 것을 옹호한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건 평가가 아닙니다. 새로운 동아시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특별한 도식을 가져왔지만 한국은 그 도식에서 시작했어요. 이 말을 하려고 하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껏 동맹을 관리해왔지
동맹이 스스로 움직이는 상황에 대기하지 않았습니다. 스피커 01. 그렇다면 미국의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더 과격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더 이상 축하하는 축이 아닌 시대를 대조하고 미국은 그 중심축에 서 있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한 것입니다. 그 자이야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울이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이는 단순한 안보 전략의 수정이 아니라 한국의 자주적 정체성을 선언하는 정치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이 아니라 재정의를 의미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나라라는 틀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력뿐 아니라 전략적 주권과 핵 억제력의 배치를 한국 스스로의 결정권으로 옮기겠다는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미군 철수 요구라는 건 지나치게 급진적인 접근 아닙니까? 한국 사회의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주한미군의 억제 효과를 믿고 있으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고려할 때 동북아에서 미군의 균형자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외교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미국 중심의 프레임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진 결과입니다. 미군이 있다는 이유로 북한이 전쟁을 포기했습니까? 오히려 미군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북한은 한국을 공격 가능한 타깃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더 이상 억제력이 아니라 위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분석에서도 주한미군이 초래하는 갈등 노출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떠난다는 건 단순히 병력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보 공유, 위성 감시, 사이버 방어 체계, 실시간 정찰 자산 등 복합적인 협력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대체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백을 우리가 감수하지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최근 ADD와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한국형 합성개구 레이더, SAR, 초소형 군사위성, 그리고 지상 기반 감시 체계는 이미 독자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방어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보안 기업들과 협업하며 체계를 확장 중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정보보다 결정권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공유받아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은 철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주일미군, 괌, 오키나와 기지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 방어망에 있어서 한국은 핵심 축입니다. 미국이 그걸 포기할까요? 그 지점이 바로 서울의 전략적 계산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철수가 아니라 전략적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둔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안보에 간섭하지 않는 비간섭형 주둔 또는 완전 철수 중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미국의 군사 전략이 더 이상 한국의 안보를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주권의 확장이지 동맹의 파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동북아에서 미국이 밀려나고 중국이 그 공백을 채우는 거 아닌가요? 중국이 반색하며 한국의 경제적 압박을 줄이거나 한중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익일까요? 오히려 그것이 전략적 공간을 넓히는 기회입니다.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중국에 끌려가지 않는 위치에서 우리는 능동적 중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하청도 아니고 중국의 부속도 아닌 제3의 균형자로서의 한국. 폴란드가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핵심 축이 되듯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유일하게 균형을 조율할 수 있는 강소 국가입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아세안, 인도, 유럽과의 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경제적 독립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슈를 넘어서 미국 없는 전략을 본격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한국은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안보를 중심으로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재편의 첫 문장이 바로 이제 미군은 떠나라라는 선언입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내세운 논리 중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더 이상 억제력이 아닌 위험 요소가 되었다는 인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나 반미 정서가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누적된 군사적 패턴과 주변국 반응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한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미군 기지가 한반도 유사시 첫 번째 타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다분히 과장된 위협 인식 아닙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감히 전면전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중국도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미군이 없는 한국은 더 쉽게 고립되고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군의 존재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며 외교적 억제력입니다. 그 억제력이 과연 누구에게 유효한가를 따져봐야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군 기지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 전체를 경제적으로 보복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최근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확대하면서 한국을 미국의 전략기지로 취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작 한국이 원치 않는 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건 바로 미군의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군이 떠나면 중국과 북한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미국이라는 대국의 우산이 제거되면 한반도는 국제적 무력 균형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그 점을 근거로 자위대와 미군의 결합을 강화하고 있죠. 바로 그 점에서 한국은 전략적 독자성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을 자극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위협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체 국가로 서야 합니다. 전통적 동맹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유지된 군사동맹은 어느 순간 보호막이 아니라 인질 구조로 전락합니다. 인질 구조라니 너무 급진적인 표현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입니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유사시 중국이나 북한은 서울을 미군의 전진기지로 인식하고 타격 1순위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평택기지나 오산기지, 군산기지 같은 지역은 유사시 가장 먼저 미사일이 떨어질 곳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북한과 중국의 군사훈련 시뮬레이션에 반영된 전략입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방어선 안에 있지만 미국의 방어망 밖에 놓이는 아이러니를 겪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까? 미국 없이도 실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자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방력을 투자해왔습니까? KF-21, 천궁-2, SLBM, 초음속 미사일, 감시위성, 드론 체계, 전자전 능력까지 지금 한국은 GDP 대비 세계 최상위 수준의 방위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자위력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바로 그 결단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결국 주한미군은 더 이상 동맹의 상징이 아니라 공격의 명분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미군은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그것을 공식화한 겁니다. 미군이 이 땅에 있음으로써 한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노출되고 중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갇히며 러시아의 전략적 반격의 전초기지로 취급됩니다. 동맹이 위협의 근원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닙니다. 서울의 철군 요구가 발표되자 미국 내부에서 가장 먼저 동요한 건 다름 아닌 주한미군 내부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 육군, 공군, 해병대 고위 지휘부가 연쇄적으로 위기 대응 브리핑을 열며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택, 오산, 군산기지에 주둔 중인 장병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인질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심리적 동요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이 균열될 때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하는 전선 병력의 직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병사들은 원래 해외 파병에 익숙한 조직 아닙니까?
유럽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일본이나 괌,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차원이 다릅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해외 파병이 아니라 핵무력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 병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란 이스라엘 충돌도 모두 핵이 아닌 재래식 전쟁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북한과의 직접 충돌 시 바로 전술핵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미국 국방부 스스로도 인정한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한국 정부의 독자 전략 하에 병력을 노출시키는 건 미 국방부 입장에서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부에서는 이제 빨리 철군하자는 쪽으로 기류가 기울고 있다는 뜻입니까? 한국이 철군을 요구했지만 정작 미국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실제로 최근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한 중장 출신 의원이 한국이 핵독자 노선을 선택한 이상 우리 병력을 더 이상 전진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펜타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한국을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철군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워싱턴 내부에서 실제로 전략 재조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군은 말 그대로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전방 병력으로 스스로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특히 북중 러가 모두 핵전력을 전방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충돌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대상이 바로 그들일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미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 기지 중 핵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5곳을 지정했는데 그중 2곳이 한국에 있습니다. 오산과 군산입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서고 동시에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이중 기조는 미군 입장에서 우리가 믿었던 동맹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 상황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있었지만 동맹 자체의 구조를 뒤흔드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동맹이 아니라 사실상의 위기 발생 지점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미군의 존재 이유 자체를 다시 묻게 되는 국면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 내부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경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지휘부는 전략 조정을 고민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동맹의 실익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철군 요구를 꺼낸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라고 하지 않아도 당신들이 먼저 떠나게 될 것이다. 서울은 그 시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고 미군 내부는 그 현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직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선 안 됩니다. 한국이 핵무장 선언과 함께 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독자 전략을 선택하자 가장 당황한 국가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도쿄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일본 외무성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면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안의 핵심 동맹이 아니라 외톨이가 된다는 우려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일본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일본 자체를 압박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미국이 전략적으로 한국 대신 일본에 더 많은 무기를 배치하거나 주일미군 역할이 더 강화되면 일본은 안보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닙니까? 겉보기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는 구도 속에서 동북아 전체를 조율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국은 기술력, 산업력, 군사적 자립성에서 미국조차 무시 못할 축이었죠. 한국이 빠지면 일본만으로는 안보 균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평화헌법제 구조라는 족수에 묶여 있고 정치적으로도 자위대의 전면 무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여전합니다. 한국처럼 자주권을 선언하며 독립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동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서 훨씬 충실한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한국처럼 갑작스러운 선언이나 예고 없는 전환 없이 늘 조율된 전략을 따르는 안정적 동맹이라는 인식도 강하죠. 바로 그 점이 일본의 한계입니다. 워싱턴 입장에서 충실하지만 독립적이지 못한 동맹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수동 변수일 뿐입니다. 한국은 비록 충돌과 긴장을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전략을 짜는 나라이고, 일본은 안정을 선택하지만 능동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잃었을 때 일본만 남는다면 워싱턴은 동북아에서 자기 생각 없이 따르는 동맹 하나만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균형이 아니라 추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핵무장 가능성까지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부 일부 의원들은 한국이 핵을 갖는다면 일본도 국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고 있죠. 결국 한일 간 군비 경쟁만 더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핵무장 시도는 오래된 레토릭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실제 핵무장으로 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첫째, 일본은 국제적으로 플루토늄을 다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위대의 성격상 핵 사용 권한이 불분명합니다. 둘째, 일본 내 반핵 정서와 원폭 피해국이라는 도덕적 위치가 핵무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일본이 미국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은 NPT 탈퇴를 선언하며 독자 노선을 걸었지만 일본은 아직도 미국의 의중을 살피며 눈치를 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이 먼저 움직임으로써 일본을 전략적으로 압박한 측면도 있겠네요. 미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서울이 빠져버리자 도쿄는 이제 워싱턴의 부담을 혼자 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한국이 빠져나오자마자 일본은 대체 파트너가 아니라 남은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일 간에 논의되던 인도 태평양 방어 라인이 갑작스럽게 일본 중심으로 쏠리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략폭격기 이착륙 허가, 군수품 조달 등에서도 일본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이 원했던 그림이 아닙니다. 한국이 빠지면서 일본은 선택지가 줄었고 미국은 오히려 일본을 독립적 동맹이 아닌 위험한 의존국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서울의 선택이 일본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군요. 동맹은 더 이상 안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경고. 그리고 한국처럼 움직이지 않는 한 일본은 미국 안보 전략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 도쿄는 지금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각성의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한국은 스스로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균형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서울의 결정은 동북아 전체에 전략적 충격파를 던졌지만 가장 당혹스러워한 국가 중 하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은 한국의 미사일 체계나 방위 전략 강화에 대해 미국의 하수인, 미국의 대중 군사 전략 일환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노골적인 압박과 보복을 정당화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드, THAAD, 배치 이후의 전방위적 경제 보복이죠. 하지만 이제 서울은 미국을 밀어내고 독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중국이 한국을 향해 던질 수 있던 모든 외교적, 군사적 핑계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선택은 동북아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죠. 언론 통제를 통해 자국 내에선 한국은 미일과 결탁한 전선의 일부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교부 대변인도 한국의 핵 개발은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베이징이 정말로 당황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바로 그 대응이 당황의 증거입니다. 만약 중국이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다면 한국의 선언에 무시로 일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한 비난과 함께 동시에 물밑에서 한국과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시도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외교부는 최근 한국 재계 인사들과 접촉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 내 일부 매체에선 서울과의 단절은 피해야 한다는 논조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고민의 결과입니다. 더 이상 미국 탓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그동안 한국을 바라보며 쥐고 있던 외교적 무기, 즉 워싱턴의 꼭두각시라는 프레임을 상실하게 된 셈이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은 한미 군사일체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의 주권적 선택을 미국의 그림자로 왜곡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거대한 압박을 받아야 했고 결과적으로 외교적 자율성을 스스로 제한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하고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순간 중국은 논리적으로 할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기 손으로 자기 전략을 결정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단순히 명분을 잃는 걸 넘어서 실질적으로도 전략적 곤경에 빠진 것 아닙니까? 동북아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한국이라는 중간지대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지금은 미국도 한국도 동시에 멀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전략적 악몽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중국은 도무지 계산이 불가능한 대상과 마주하게 되는 셈이죠. 즉, 미국의 질서에 속한 한국은 예측 가능하지만 독자 전략을 선언한 한국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징은 과거보다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번 전략을 통해 단순히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중국의 외교 전략에서도 주도권을 쥐게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젠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듯 중국에도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최근 한 아세안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있고 핵심 전략 물자 수출입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징의 환심을 사기 위한 외교가 아니라 베이징을 견제하며 선택지를 늘리는 능동적 외교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아시아에서 기회 대상이 아니라 설계자로 진입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을 협박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변수 아닙니까? 그 경제력조차 이제는 과거만큼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삼성, 현대, SK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생산 라인을 베트남, 인도, 폴란드 등으로 옮겼고 중국 내 매출 비중도 계속 하락 중입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배터리 소재, 조선 기술 등 중국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협받는 위치가 아니라 협상력을 쥐고 있는 쪽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스스로 인식할 시점입니다. 결국 중국은 지금 한국 앞에서 더 이상 명분도 영향력도 통제권도 잃어가고 있다는 결론이 되네요. 한국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예측 불가능한 전략 독립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명분을 잃은 쪽은 중국이고 그 명분을 되찾아온 쪽은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한국이 독자 전략을 추진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질서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주도성이 존재합니다. 과거 동북아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국과 일본이 선택지를 제한당한 채 줄을 서야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밀려나고 한국이 스스로 전략 중심에 서자 동북아는 미국 없는 새로운 삼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없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합니까? 미군이라는 억제력이 사라지면 북한의 도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확대도 걷잡을 수 없을 텐데요. 한국 혼자서 동북아 전체를 조율한다는 건 지나친 자신감 아닌가요? 단순히 한국이 혼자 조율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중심의 1급 구도를 탈피해 다중축 중심의 동북아를 만들자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한국은 호주, 인도, 폴란드, 독일과 연달아 안보, 산업,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일 중심 동맹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들과 다자적 안보 협력 구도를 실험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미국과 긴밀히 엮여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빠질수록 더 과감하게 전략적 확장을 시도할 텐데 과연 그 사이에서 한국이 중재자, 조율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비동맹 주권 국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손을 끊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 전략에서 독립하겠다는 선언이죠. 예를 들어 한일 호주 간 군수지원 협정은 미국과 무관하게 진행됐으며 독일과의 탄도탄 요격 기술 공유는 나토와의 별개 협력으로 성사됐습니다. 게다가 북유럽 국가들과 해결료 순환 기술을 포함한 고급 기술 협의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한국이 더 이상 미국 없이 무기력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다자외교와 전략적 분산을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세 질서를 한국이 직접 설계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 아닐까요? 이미 수용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KF-21 협력 가능성을 검토 중이고 폴란드는 K2 전차에 이어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와 UAE도 한국산 무기와 원전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미국이 아닌 서울을 전략 파트너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지역 전략을 설계하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미국은 동북아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걸 용납하지 않을 텐데요. 이대로 두면 동북아에서 전략적 공백이 생기고 그것은 곧 유럽이나 중동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미국이 놓친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독점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조율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 남겠다면 협력은 가능하지만 더 이상 결정권자의 지위를 고수하려 한다면 한국은 냉정히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구조의 철학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동북아 질서의 새 중심은 이제 서울이라는 이야기네요. 북핵 문제든 해양안보든 산업공급망이든 모두 서울이 축이 되는 시스템.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작동 중입니다. 미국 없이도 한국은 남북 군사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2일 사이에서 독립적 외교 노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때 동북아에서 가장 의존적이라 여겨졌던 나라가 지금은 가장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설계자가 된 겁니다. 서울 중심의 새 질서는 더 이상 비전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그 질서 속에서 누가 설계자이고 누가 따라오는지를 세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전략적으로 묶어두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라 바로 군수산업 종속 구조였습니다. 한국군은 주요 전투기, 전차 부품, 미사일 유도 체계, 위성 통신 장비 등 다방면에서 미국산 플랫폼에 의존해왔고 그에 따라 한국의 국방 전략 수립권조차 기술적 제약에 가깝게 통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구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국산화와 탈미국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무기를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F-35A 전투기나 글로벌호크 정찰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도 대체제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는 첨단 무기들인데요. 한국이 지금 이걸 끊는다는 건 기술적으로도 위험한 도전 아닌가요? 지금이야말로 그 도전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F-35A가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 유지보수는 완전히 미국의 승인 아래에 있습니다. 부품 교체 하나조차 로키드 마틴의 서버를 거쳐야 작동하는 이 구조는 전시 상황에서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무력화된다는 걸 의미하죠. 한국은 KF-21로 이 구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4. 5세대 이상급 전투기로서 동남아,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수출 제한을 받는 KF-21은 단지 항공기 개발의 성과가 아니라 무기 주권을 되찾은 상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KF-21은 양산 단계가 아니고 미사일 통합이나 ASA 레이더의 완성도 문제 등 남은 과제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무기를 단절하는 건 시기상조 아닐까요? 그건 미국 입장에서의 시각일 뿐입니다. 한국은 지금 기술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무기를 운용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천궁2는 이미 UAE에 수출되었고 향후 개량형 천궁3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은 이미 유럽 시장에서 미국산 무기를 밀어내고 있고 잠수함, 초계기, 전자전 장비도 자체 제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럼 미국 방산업체들은 지금 한국을 잃는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까요? 절박할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무기 수출 전략 보고서에는 한국의 독립화가 미국의 동맹 무기 수출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더 이상 기술 이전이나 구매 강요가 통하지 않자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은 이제 미국산 무기의 가장 위험한 경쟁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화, LI 지넥스원, KAI 같은 기업들이 폴란드,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산 무기의 자리를 하나씩 대체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과의 공동개발 사업, 예를 들면 F-35A의 추가 도입이나 PAC-3 MSE 업그레이드 등 일부 협력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완전히 끊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협력을 전면 차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 없는 협력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과거처럼 미국이 기술 이전을 무기 삼화 계약을 조절하고 외교적 압박으로 무기 구매를 강제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KF-21의 실증 성공, 천궁 시스템의 실전 배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군 위성 감시 체계까지. 한국은 이제 무기 구매자가 아니라 무기 공급자로 변신 중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단순한 군사 파트너가 아닌 무기 산업의 라이벌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미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동맹국의 자리를 넘어서 미국이 과거 우위에 있었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경쟁자로 부상 중입니다. 이 변화는 양국의 군사관계를 다시 써야 할 이유이며 워싱턴 중심의 무기 질서가 무너지는 결정적 균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 이후 미국의 동맹국 다수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거나 입장을 밝힌 반면 유럽 국가들은 놀라울 만큼 조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무관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계산된 침묵입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등 주요 유럽 강국들은 한국의 결정을 불편한 진실이자 실질적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비난이 아니라 동의의 다른 형태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NPT 체제 유지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 중 하나이고 핵무장을 비확산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외교 전통이 강한데요. 그런 유럽이 한국의 핵 전략을 묵인하거나 동의한다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럽 각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행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수십 년 전 나토의 통합군사령부에서 이탈하고 독자 핵전력을 구축했습니다. 공유된 안보보다 독립적 억제력을 선택한 프랑스는 한국의 전략적 결정이 외교적 도발이 아니라 현실적 판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최근 방산 협력을 확대하며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끌어올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공식적 지지는커녕 비공식 채널에서도 명확한 지지 메시지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유럽이 정말로 한국의 편에 서 있다면 왜 그렇게 조용한 겁니까? 그건 유럽의 외교 방식 때문입니다. 미국의 반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한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양면 외교를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폴란드는 최근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공동 생산 계약을 확대했고 스웨덴은 탄도탄 요격 기술과 위성 정찰 데이터 교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협력은 단순한 경제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신뢰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고위기술 동맹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럽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조용히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정확히 그 포인트입니다. 유럽은 이미 미국 중심의 안보 구조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자국 우선의 방위 독립을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을 동질적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국방전략연구소 IRSEM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은 유럽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전략적 자율성 모델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이중기준의 회의를 느낀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의 전략을 대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유럽과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유럽도 나토 체제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유럽이 한국과의 연대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의 등을 돌리는 행동이 될 수 있을까요?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렛대를 확보하는 겁니다. 유럽도 미국의 전략에 무조건 순응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고, 그때 유용한 협력 파트너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나토 소속국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 나토 회원국들과 방산, 사이버 보안, 항공우주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미국 없이도 강력한 안보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럽이 확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침묵은 조용한 동조일 뿐 아니라 미국을 향한 또 다른 압박 수단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통해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이 핵무장과 주권 안보를 선언하고도 국제 고립을 피한 것은 유럽의 이 조용한 지지 덕분이며, 이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럽이 자율적 지위를 되찾기 위한 포석이기도 합니다. 결국 한국은 동북아에서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 독립은 유럽이라는 또 다른 강대권의 조용한 박수 속에서 더 크게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독자 핵무장 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현실화되자 워싱턴은 결국 경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동맹 구조를 뒤흔든 서울의 결단에 대해 군사적 보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미국은 첨단 기술 통제, 관세 부과, 무역협정 재조정이라는 방식으로 정치적 처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입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일부 장비를 제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은 이번 선택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첨단 산업은 여전히 미국의 허가 체계와 기술 의존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과연 이 반격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자체가 과거 프레임에 묶인 인식입니다. 물론 미국의 기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를 충분히 분산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의 ASML과의 협력을 확대했고, 반도체 설계 부문에선 ARM과의 다각적 협업을 통해 미국 독점 구조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이 장비 국산화는 지난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급속도로 진전돼 미국의 제재가 예전만큼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나 CHIPS법처럼 법제화된 통제가 이미 시행 중인데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조정 아닙니까?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피해를 입게 되면 국내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우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주도권을 갖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과의 에너지, 방산, 건설 협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고 있고, 유럽연합과는 탄소 배출 기술, 배터리 규제 완화 협상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의 관계가 위축되더라도 글로벌 차원의 대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최대 투자국이고 방산, IT, 우주 산업까지 포괄하는 전략 파트너입니다. 이런 전면적 경제 충돌이 장기화되면 외국 자본의 이탈이나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한국은 이런 위험 요소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은 금융 독립을 위한 전략까지 병행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은 최근 들어 원화 결제권 확대, 중동 국가들과의 직거래 협약 체결, 외환 보유액 다변화를 실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통해 국제통화 체계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더 이상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경제 모델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점을 국내외에 분명히 하고 있고, 이 선언이 바로 미국 경제 보복을 무력화시키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미국이 자국 중심의 경제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유럽, 아시아, 남미 동맹국들 모두가 불만을 품고 있는데 그중 한국이 가장 먼저 움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나라이자 가장 먼저 독립의 길을 걸은 나라입니다. 예전엔 동맹국들이 미국의 압박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비공식적으로 반발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실제로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만의 독립이 아니라 미국 중심 경제 질서에 대한 세계적 의심이 가시화된 첫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렇다면 워싱턴의 경제 보복은 효과를 보기보다 오히려 동맹 이탈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국을 제재함으로써 얻는 건 압박이 아니라 전환의 확신입니다. 워싱턴이 한국을 제재할수록 서울은 더 빠르게 독립하고 더 많은 국가들이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미국이 잃고 있는 건 단지 시장이 아니라 지도력 그 자체입니다. 전통적인 안보 구도에서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는 단지 무기의 보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략의 결정 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뜻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른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모두 핵전력을 보유한 국가들이었고 국제사회에서 각자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전략적 협상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니고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한 나라도 아닙니다. 프랑스와 비교하는 건 시기상조 아닐까요? 프랑스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핵전력 체계를 보유했고 전략 잠수함, 공중 발사형 핵탄두 등 다각화된 체계를 운영해왔잖아요. 그 점에서 한국은 두 번째 프랑스가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현대형 프랑스라고 봐야 합니다. 프랑스는 핵전력을 정치적으로 유지한 반면 한국은 그것을 기술과 경제력 기반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컨대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초소형 핵융합 전력원에 대한 개발은 모두 한국이 미국의 간섭 없이 자력으로 축적한 기술입니다. 특히 2024년 발표된 ADD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현재의 기술력만으로도 6개월에서 1년 내 전술핵 생산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정치적 리스크는 큽니다. 프랑스가 핵전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건 냉전 구도 내에서 미국과의 일정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핵보유를 통해 독립을 얻었지만 동시에 고립도 겪었습니다. 한국이 그 고립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지금의 국제정세는 프랑스 당시보다 한국에게 유리합니다. 첫째, 미중 패권 대립이 심화되며 중립국가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했고, 둘째, 기존 질서의 균열로 인해 새로운 군사 중심축이 필요해졌습니다. 셋째, 한국은 단지 핵무기만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통해 지역 안정을 설계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핵보유국들과는 다른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은 무기 보유국이 아니라 질서 설계국으로서의 위치를 목표로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군사력뿐 아니라 외교, 산업, 정보, 문화 등 다방면에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방위산업, 우주개발, 원자력 기술, 반도체, 문화산업까지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가 핵으로 안보를 증명했다면 한국은 핵과 동시에 첨단 산업과 외교 전략으로 국가의 위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K방산의 수출 확대는 단순한 경제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 군사력과 산업 역량을 결합한 국가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이 핵을 갖는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드러내는 서방 국가들도 있죠. 특히 영국이나 캐나다, 독일 같은 나라들은 공식적으로는 반핵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 움직임을 공개 지지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건 표면적 수사일 뿐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극지방 탐사선 기술과 극초음속 엔진 공동 개발을 검토 중입니다. 영국은 한국과의 사이버 안보 회담을 확대하고 있고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핵기술 관련 대화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핵을 갖지 않은 동맹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 세계는 한국이 핵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핵을 갖고도 독자적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단지 새로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핵전략을 설계하는 국가가 되려는 겁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 아시아에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은 제2의 프랑스가 아니라 독자적 위상을 가진 첫 번째 국가로 기록될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구산, 주둔군, 경제 압박이라는 3대 전략 수단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독자 핵무장 선언과 미군 철수 요구는 이 세 가지 축을 한꺼번에 무력화시켰고 그 결과 워싱턴은 자국의 전략 중심지였던 한반도에서 점점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와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미국이 동북아 전체에서 구조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일본, 괌, 필리핀의 강력한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AUKUS, QAD 같은 다자한 보협 해체도 유지 중입니다. 한국 하나만으로 미국이 동북아에서 밀려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워싱턴의 착각입니다. 한국은 단지 지정학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전략적 연결선이었습니다. 미군의 대중 억제, 대북 감시, 통신 정보망, 탄도미사일 추적 체계, 모든 것이 한국 내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서울이 이 체계에서 이탈하는 순간 일본과 괌은 단순한 섬에 불과해지고 미국의 통합작전 능력은 심각한 공백을 맞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다른 방식의 대응을 시도할 수도 있겠군요. 예컨대 일본의 전략 자산을 더 집중하거나 대만 문제를 본격화해 긴장을 부각시키는 방식처럼 말이죠. 그건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이미 중국의 1차 보복 대상이며 대만은 전면전 발생 시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전장입니다. 한국처럼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문화력까지 고루 갖춘 파트너를 잃는 건 일본이나 대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전쟁에 가까운 동맹보다 협력 가능한 균형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빠진 구도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고립만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미국도 좌시하진 않겠죠. 특히 미국 정치권은 한국의 움직임을 동맹에 대한 배신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보복적 차원의 경제 외교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면 그 자체로 더 빨리 손에서 놓치게 되고 한국을 유연하게 대하면 기존의 동맹 모델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은 결국 동북아에서 중심축이 아닌 외부 참조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이 유럽, 한이 호주, 한이 중동 협력 구도가 강화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한국 외교의 중심이 아니라 옵션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은 한국의 협력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 구조였고 그 구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미국의 영향력은 아마 후방 지원자로 축소될 것입니다. 전방에서 전략을 지휘하던 과거의 위치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한국이 결정하면 미국이 따라오는 구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토의 과거 모델처럼 미국이 중심이 아닌 조율자 역할로 내려서야 비로소 존재 이유가 생기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더구나 그 변화는 무력에 의한 전환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서 조용히 이루어진 문명적 전략 독립이라는 점에서 워싱턴은 더욱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동북아의 전략적 구심점이자 미국의 질서에서 벗어난 최초의 선례로서 새로운 동맹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국은 동맹의 종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동맹의 형식을 재설계한 첫 국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워싱턴은 더 이상 설계자가 아니라 관찰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미군 철수는 현실이 되었다. 조용히 그리고 계획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철수는 단순한 군사적 재배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또 다른 시대의 개막이었다. 미군이 떠난 뒤 한국 사회는 예상과 달리 혼란이나 불안이 아닌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즉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가동했고 한국군은 72시간 이내에 기존 미군이 운영하던 지휘, 통신, 정찰 체계를 완전히 이관했다. 이는 단지 준비된 국방력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심리적 전환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 충돌 시 한국이 과연 미국의 전략 자산 없이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해구산이 철회되고 B-50이나 핵잠수함, 스텔스 전략 폭격기의 순환 배치가 끝난 지금
북한이나 중국의 압박에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과거형입니다. 억지력은 무기의 종류나 동맹의 선언이 아니라 결의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SLBM, 공중조기 경보체계, 전술핵 운반수단까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장 선언 이후 국민의 지지율은 70%를 상회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국민적 의지야말로 가장 강력한 억지력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선택 사항이 되었고 자주국방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작전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고립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일부 시선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중국과는 전략적 거리두기를 하며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사실상 중단된 지금 한국은 어느 외교적 중심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건 구시대적 다자질서의 시각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어디에 속하느냐보다 누가 한국에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G7 국가들과의 고위급 안보의 경제 대화를 정례화하고 있고 유럽연합과의 방위산업 원자력 협력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동과는 에너지 전략 동맹을 구축했으며 아세안 국가들과는 다자 해양 안보 체계를 설계 중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으면서 누구와도 협력 가능한 유연한 구심점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은 전통적 동맹 모델에서 벗어나 안보 독립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특히 미군 철수와 핵무장이라는 두 사건이 그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지켜지는 국가가 아니라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전략은 단지 국방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재정립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의존이고 얻은 것은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이제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전략 지도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했습니다. 미국이 떠나고 동맹의 틀을 허물고 핵을 개발하겠다는 선언을 했던 그 순간은 분명히 국제사회에선 충격이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드디어 우리 스스로 운명을 쥐었다는 자각의 순간이기도 했겠죠. 그 자각이야말로 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미국 없는 한국, 핵을 가진 한국, 누구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는 한국.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준비된 결단이었고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기술력, 경제력, 민주주의의 결정체였습니다. 이제 자주국가 대한민국은 선언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누구도 우리 대신 우리의 운명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더 이상 워싱턴이나 베이징이 아닌 바로 서울의 결정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